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조정 평가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달성됐고 코로나19 유행도 정점을 지났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BN.1 변이의 국내 발생 검출률이 44.5%로 늘어나 BA.5 세부 계통 전체 합계보다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의 경우 여전히 BA.5 세부 계통 바이러스의 합계가 66.2%로 21.7%인 BN.1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원래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인 3%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27만 명이 더 늘었고 저출산까지 더해져 61년 만에 인구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은 227.3일로 1974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가뭄이란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수준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는데 지난해 2월 하순 전남을 시작으로 겨울 가뭄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홍보 영상은 실시간 자율주행 장면이 아닌 연출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영상 속 모습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리 촬영에 입력해 놓은 도로 모양으로 운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달성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가지 평가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와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등입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백신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둘째 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석 결과 BN.1 변이의 국내 발생 검출률이 44.5%로 처음으로 BA.5 세부 계통 합계 40.6%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의 경우 여전히 BA.5 세부 계통의 검출률 합계가 가장 많은 66.2%를 차지하고 BN.1은 21.7%에 그치면서 전체 검출률은 BA.5 세부 계통 합계가 46.6%, BN.1이 39.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이 늘고 있는 XBB.1.5는 국내 5건, 해외 유입 9건 등 14건이 추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확진자들의 변이 분석에서는 BA.5 세부 계통이 92.3%를 차지했고 XBB.1.5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닷새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352명으로 이 가운데 4.3%인 15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닷새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3.2%입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80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54명으로 67.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걸린 사람의 치명률이 처음 감염된 사람보다 80% 가까이 높아서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BA.5 변이가 우세화된 지난해 7월 이후 확진자 84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2회 감염 시 치명률은 0.11%로 1회 감염 시 치명률의 1.79배였습니다. 특히 50대 2회 감염자의 치명률이 같은 연령대 1회 감염자 치명률의 3배나 돼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재감염자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 위험도 커진다는 기존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임신부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 임신부의 사망 위험은 7배 이상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들이 낳는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갈 위험은 거의 2배였고 조산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는 서로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원래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61년 만에 인구도 감소했는데 저조한 출생률에 더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작년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2년 5.5% 경제 성장 목표를 내세웠던 중국. 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十四五实现良好开局。 그러나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상륙하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봉쇄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최종 성적표는 3.0% 성장,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보다는 높지만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실적입니다. 결국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는데도 4분기 GDP는 오히려 평균 이하였습니다. 봉쇄는 풀렸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내수는 더 위축되고 생산 반등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国内需求收缩、供给冲击、预需转弱，三重压力仍然较大。 14억 중국 인구도 8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대약진 운동 실패와 대기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1961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全国医疗机构累计发生在院新冠病毒感染相关死亡病例59,938例。 특히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27만 명이나 늘어나 중국 당국이 뒤늦게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사망 통계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이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남부지방의 평균 가뭄 일수가 227.3일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은 2월 하순, 전남, 경남 지방부터 기상 가뭄이 발생해 4월 중순에 경북지방까지 확대했으며 겨울까지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기상 가뭄이란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수준보다 적을 경우를 말합니다. 우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반대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죠. 직접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과학 실험이 바로 그런 건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과 종이의 놀라운 마찰력, 그리고 열의 이동 현상이 만들어내는 신기한 실험을 소개해드립니다. 눈 크게 뜨고 함께 보시죠. 며칠 전 코브라 박사의 집.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그때. 작가님? 예, 코브라 박사입니다. 홈쇼핑이요? 네, 저희가 소개하는 상품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야 뭐 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본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본 이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저 박사입니다. 그래서 방송 당일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술술술 풀리시라고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재가 아주 부드럽고 물에도 잘 녹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녹아버립니다. 이 휴지에는 또 특별한 과학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쵸, 박사님? 네? 뭐 하는 거야? 설명 안 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까 대본 좀 보고 올 걸 그랬네. 박사님? 네! 에라, 모르겠다. 제가 이 휴지로 아주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이 휴지랑 그리고 이 컵, 그리고 이 컵이 잠길 수 있는 물통. 자, 일단 휴지를 좀 뜯겠습니다. 이렇게 한 3번 말아서 툭 뜯어서 이 휴지를 컵 안에 쑤셔줍니다. 이렇게 막 쑤셔요. 자, 이렇게 쑤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도 휴지가 빠져나올지 않을 정도로 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자, 이제 이 컵을 물통에 거꾸로 넣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자, 이렇게 거꾸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게 되겠죠? 휴지가 적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진짜네? 분명 물 안에 담갔는데도 전혀 젖지 않은 휴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컵 안에 있는 공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컵을 거꾸로 하는 순간 공기의 압력이 물을 밀어내요. 컵 안으론 물이 들어가지 않고 휴지가 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컵을 이제 넣은 상태에서 비스듬히해서 공기가 빠져나오게 하면 컵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휴지가 이렇게 젖게 되는 거지요. 아니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 실험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휴지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네, 여러분 다음 제품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 새해를 맞이해서 그 휴지도 좋지만 그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한 YTN 사이언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용 설명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은 바로 마찰력입니다. 자, 이렇게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 마침 제 주머니에 옷걸이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책 하나를 가운데쯤 두고 이 옷걸이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고, 자, 또 다른 책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 가운데쯤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2개를 꽂았죠? 이 상태에서 2 책을 겹쳐줄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한 장씩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겹치게 넘겨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꼼꼼하게 겹쳤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책으로 무거운 물건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물병. 설마 책으로 이걸 들어올리는겨? 자, 하나, 둘, 셋. 아하, 옷걸이를 물병과 잘 고정해준 뒤 자, 이 정도면 단단합니다. 옷걸이도 버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기한 마찰력의 세계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통을 겹친 책으로 들 수 있나? 이야! 우와! 신기하죠? 이게 다 종이의 마찰력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은 가볍고 약하지만 종이와 종이가 겹치게 되면 그 접착면에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찰력은 종이가 쌓일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요. 쌓이고 쌓인 마찰력 때문에 두 권의 책은 떨어지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도 들고 여러 가지 쓸모가 많죠 이게.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네, 오늘 진짜 판매할 물건. 향기로워. 어디서 이런 향기가. 네, 바로 향초입니다. 향기가 참 고급스럽죠. 한번 켜볼까요? 네. 이렇게 켜서 네. 어머, 상큼한 향이 확 퍼지네요. 근데 이 초를 보니까 아주 또 과학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떠오르는군요. 네? 자, 제 밑에 마침 풍선이 있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본 풍선을 여기 이 초에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신기해집니다. 자, 때마침 이 옆에 또 풍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풍선이 좀 다르죠.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 되겠습니다. 이 풍선을 이 향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 불에 닿은 풍선이 터지지 않는다? 희한하네. 자, 안 터집니다. 근데 보세요. 걸렸죠? 신기하죠? 그건 바로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풍선에 물을 넣으면 물이 먼저 데워지면서 대류가 일어나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풍선은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향초 사시면 이렇게 향기도 맡고, 응? 그리고 이런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브라 박사의 첫 홈쇼핑 출연은 크게 망했다고 한다. 이번 주 핫 이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불 속에 쌓여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 찔린다면 자, 당장 이불을 걷어붙이고 과학관으로 고고! 국립과천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요. 바로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과학수사 특별과정. 내용 난이도에 따라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수업 대상을 나누어 반을 개설한다네요.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을 통해 지문, 족적, 위조지폐, 혈흔 등 다양한 과학수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아 과학교육 과학이 또옴도
방학을 맞아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식물, 바이러스, 우주, 안전 등 미취학 아동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라네요. 자세한 정보는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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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린 의약품을 살펴보면 요즘 유행인 질병이나 의약품 개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렸으며 또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약 판매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백신이 언제쯤 개발이 될까 네.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이 백신이 상용화된 게 2021년부터거든요. 2020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같은 달에 승인이 됐었는데 네. 12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된 거는 2021년부터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2021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차지했었죠. 예. 이 판매액이 3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5조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예. 같은 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약 177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1조 9천억 원 규모로 2021년 당시 3위를 기록했었죠.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하게 되면서 이 백신이 출시되자마자 상위권을 독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 같은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뭐 지난해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뭐 이 백신과 치료제 매출이 상당했었는데요. 예. 이 매출, 그러니까 이 백신의 매출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3분기까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집계가 됐고 아직 4분기는 집계가 안 됐거든요. 네. 이 3분기까지 매출액을 살펴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2조 한 7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3분기까지 매출액을 보면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약 136억 달러 정도,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조 한 8천억 원으로 5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4분기까지 수치가 이제 나와봐야,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 이제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이제 그 3분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크게 순위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2년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좀 코로나19가 좀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순위에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영국의 이제 그 글로벌 의약품 조사 기관 이 이벨리터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그 매출 추이를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지난해 1위였던 게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분기까지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위를 내줄 것이다. 한 2위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고요. 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조금 순위가 더 떨어져서 지난해 3분기까지 5위였었는데 올해 한 9위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이 좀 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변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백신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순위 변동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30일로 유력시 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있는데요. 치료제 판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제 백신이 먼저 개발이 돼서 상용화 됐고 치료제는 조금 더 늦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 됐잖아요. 네. 아마 팍스로비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 화이자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이 팍스로비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뭐 항바이러스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팍스로비드가 또 상용화된 시점은 이 백신보다 1년 정도 늦은
2022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이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또 상분기까지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170억 달러, 약 우리 돈 한 2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의 백신이 1위, 화이자의 치료자가 2위를 기록했으니까 사실상 화이자의 백신과 치료자가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에는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아무래도 이 치료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는 조금 순위가 내려가서 한 4위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집계를 해봐도 화이자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백신과 치료제 합쳐서 100조 원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코로나 그 유행으로 인한 특이적인 현상일 텐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이 뭔가요? 근데 지난해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올해 2위로 전망이 됐다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판매가 가장 많이 될 걸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이 한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제품이거든요. 예.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키트루다의 올해 그 매출이 약 한 29조 5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 키트루다는 현재까지 18개 암종에 대해서 38개 적응증을 이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약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추가로 또 적응증이 생길 것이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역항암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역항암제는 그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주는 약인데 이 암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의 공격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이 장치를 풀어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다시 이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약으로 이제 3세대 항암제로 불리죠. 예.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흑색종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의사가 이 카터 전 대통령한테 이제 당신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뭐 개발 중인 그런 3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한번 치료 받으시라. 네. 이 카터 전 대통령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치를 선언한 거예요. 그때 투여받은 약이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었던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목을 끌었고 2018년 노벨 상리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이 면역항암제 원리를 발견한 그런 과학자들이 받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1위를 차지했던 의약품의 경우 올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1위를 했던 제품은 이 에비비라는 그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라고 있어요. 예. 이 약이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계속 한 수년째 1위를 고수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의약품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을 보면 이 약이 한 3위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한 3위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워낙 세계적인 1위를 계속했던 약이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뭐 다시 1위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이 약의 복제약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휴미라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이 약이랑 똑같은 약, 즉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올해 그 미국의 바이오 회사 중에 암젠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이 암젠을 필두로 한 8개 이상의 회사가 이 휴미라의 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이다. 예.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그 오리지널 신약과 약은 효과는 동등한데 보통 이제 약값이 좀 더 낮춘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야 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신약의 그 매출을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어서 이 매출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위 탈환은 힘들고 한 3위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의약품 판매 순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약품 판매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보면은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 무엇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이 의약품 개발의 어떤 트렌드가 뭔지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진하여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전히 코로나19가 강세였다라는 걸 반증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의약품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네. 이거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동의 1위였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이것도 역시 항체 치료제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미국 FDA가 승인한 여기 순위권에는 안 나오지만 그 두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카네맙도 항체 치료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제 의약품은 바이오약품이 대세이고
이 바이오 의약품을 끌고 가고 있는 게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떤 의약품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네. 개별 의약품에 이어서 기업별 매출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화이자가 1위를 차지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을 화이자가 가지고 있었고, 뭐 올해도 조금 수익 밀렸지만 2위를 차지하니까 네. 이 백신하고 이제 치료제 어떤 그 매출에 힘입어서 화이자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판매 1위 기업으로 이제 등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2위 기업은 이제 그 키트루다. 올해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키트루라를 기반으로 한 그 MSD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뭐 존슨앤존슨이나 뭐 노바티스, 에브비 등 전통적인 이 다국적 제약사 강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그 매출의 뒤를 이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달라진 의학계 순위와 앞으로의 전망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 원료를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페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생은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 반응을 통해 원료 물질을 분리해내고 이를 다시 화학적으로 정제 중합하는 화학적 재생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화학적 재생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료 물질로 되돌려 다시 새 플라스틱을 재합성하는 방식이어서 단계가 복잡한 데다 새 원료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리적 재생은 투명 페트병을 분쇄, 세척, 건조해 중간 원료로 만들고 정제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전 공정에서 고분자 플라스틱 형태가 유지돼 다시 페트병을 만들 때 단계가 단순화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테슬라가 2016년 모델 X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한 영상이 실제 자율주행 장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연출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아쇼크 엘루스와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이사의 법정 진술서를 확보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홍보 영상에서 모델 X가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법규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은 스스로 운전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엘루스와미 이사는 진술서에서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이 멜론파크의 한 주택에서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 본사까지 이어진 도로를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경로는 사전에 3D 매핑이 돼 있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즉 도로 선형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자율주행한 게 아니라 미리 촬영해서 입력해놓은 도로 모양에 따라 차량이 달렸다는 겁니다. 또 영상을 찍기 전 시험 주행할 때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했다고 엘루스와미 이사는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부가 택시, 버스, 철도,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단위 대국민 통합교통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수단별 이용 가능 시간과 경로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플랫폼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통합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고 연내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대광위는 설명했습니다. 흔히 비싼 유명 제품 프라이팬일수록 코팅이 잘 안 벗겨질 것 같지만 코팅 우수성은 가격이나 인지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철 수세미로 3,000번 코팅을 긁어보고 가성비 좋은 프라이팬을 찾아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kg 무게의 바벨 원판으로 누른 철 수세미가 쉼없이 프라이팬 코팅을 문지릅니다. 오른편에선 스테인리스 뒤집개가 프라이팬 코팅을 긁어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만 원 이하의 주요 브랜드 프라이팬 13개 제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르코와 라겐락, 리빙스타, 모던하우스, 지윌링, 홈플러스, 이에로, PN 풍년 등 8개 제품의 코팅 내구성은 10kg으로 누른 철 수세미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3,000번씩 긁어도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롯데마트와 키친아트, 해피콜 프라이팬 등 3개 제품은 5kg으로 누른 철 수세미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3,000번씩 긁히고도 코팅 내구성이 양호 수준이었습니다. 테팔과 세신 퀸센스 등 2개 제품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3,000번의 마찰만 견뎌내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 제품 가운데 가장 비싼 프라이팬과 가장 저렴한 프라이팬입니다. 모두 내구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라이팬이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데 내구도는 그냥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 코팅의 우수성과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고른 가성비 좋은 프라이팬은 브랜드가 덜 알려진 가격이 대부분 2만 원 미만인 제품이었습니다. PM 풍년, 또 모던하우스, 도르코 등 3개 제품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무게가 675g 이하로 가벼워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또한 도르코, 이에로, 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조립 공간이 상대적으로 커 한 번에 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과 손잡이 품질 등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전통시장의 인터넷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가 도입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긴 지 40년 된 시장입니다. 주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주변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게 한산합니다. 찾는 손님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하지만 오늘은 젊은 청년 여럿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리 섭외한 점포에 들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는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예, 여기 계란이 싱싱한 계란을 쓰고요. 네. 소금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낯선 모습이긴 하지만 기대도 큽니다. 방송에 내준다니까 너무 좋아요.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아주 방송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에 오면은 전통시장만의 맛과 멋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담아가지고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직접 오지 않아도 방 안에서 핸드폰 하나로 느낄 수 있도록. 시장뿐 아니라 오래된 상점가도 찾습니다. 식당의 음식과 떡은 물론 공예품이나 액세서리 등 아이디어 상품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안산시가 잘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안산시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 시범 운영 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인터넷 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4월부터 맥주는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더 오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보듯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막막해집니다. 기존 법령은 미납 국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연납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는 4월부터 각각 리터당 30.5원과 1.5원 오릅니다.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이른바 사치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이 70% 수준으로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할 경우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의 고분양가로 대규모 미분양 우려를 낳았지만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 규모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4,7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고금리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1순위 청약 평균 3.7대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초기 계약률이 40%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1,400여 가구에 이르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적 선방한 셈입니다. 정당 계약 마감 결과 70% 수준의 계약률이 예상되며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은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3, 4인 가구가 살기 힘든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가구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해제 이후 청약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둔촌주공에서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청약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향후 입지가 뛰어난 지역과 분양단지는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분양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고금리 여파로 집값 대세 하락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Будем с тобой разговаривать, мы будем с тобой ликовать, и мы будем все с тобой. Хорошо? Начал, я стал запитывать, ты знаешь мені, хто я? Він сказав, папа. Сядай. Что будешь? Я постійно, я вже 5-й місяць, я біля його. Я ж нікуди не відхожу, крім покурити. Це ми вже починаємо прогресувати, вже становимось на ноги. Це моя така думка. Кожному зрушенню твоєму і твоєму одужанню за життя. Борись, ти дуже потрібен. Вірю, що скоро одужаєш і ми будемо разом всі радіти. Віталію, відновлення сил, батьків, терпіння і віри. Все буде добре. Віталійчик, сонечко, тримаю за тебе кулачки і радію всіх радощів життя. Весь світ з тобою. Дорогий Віталіку, все немає. Спілкування до його приходиться, він відлікається, я бачу, що зовсім у його другий настрій.
И папа пойдет вместе с собой служить то же самое дальше. Добре? Добре? Ну от, молодець. Я дуже добре, лиш би він почував цього. Я ніколи не стану на коліні. Ніколи. Я стану на коліні ні перед росіянами, цими, що прийшли до нас на коліні, я не ставав і не стану. Я стану тільки можу в церкві стати на коліні і на городі біля грядок. Все. Більше я не стану і буду лізти, ну, я його дуже должен підняти на ноги. Це моя мрія.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비타민 D 보충제의 복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16,000여 명의 임상시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같은 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도 체질량 지수인 BMI가 올라갈수록 혈중 비타민 D 수치의 증가폭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BMI가 높을수록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혈중 비타민 D와 그 대사산물이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 격리되면서 복용 효과를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채팅 로봇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용자의 불안감도 해소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참여형 연구팀은 AI 챗봇 심심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챗봇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서 2021년 미국과 영국 등 5개 나라에서의 대화 데이터 19,752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챗봇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용자들은 심심이와의 잡담 과정에서 봉쇄나 감염 우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도구로도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동위원소 지르코늄 89를 이용해 암세포 근처에서 활성산소를 발생해 암을 죽이는 나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박정훈 박사팀은 100나노미터 크기의 산화 타이타늄 나노입자 내부에 진단용 동위원소인 지르코늄 89를 넣고 나노입자 표면에 트랜스페린과 산화 망간을 첨가한 나노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나노물질은 내부에서는 산화 타이타늄, 외부에서는 산화 망간이 활성산소를 이중으로 방출해 암세포의 DNA를 훼손해 사멸시키게 됩니다. 연구장비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협의체가 발족됐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연구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연구장비 기업들이 서로 해외 정보와 검증을 공유하는 등 해외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기자재와 전자현미경, 분자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장비 제품이 패키지 형태로 동반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면서 협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가 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을 권고합니다. 감염병 우려가 있을 때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도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